안녕하세요. 저 체험국어학원 원장 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이제 김기랑 여자 원장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전반부 진행을 하고 뒤에 또 김기랑 원장이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비문학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제 설명의 영상에서는 비문학과 문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뒷타임은 이제 문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같이 나갔는데요. 네, 혹시나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실까봐 나갔는데 네, 같이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네, 화면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는 일단 저희 강사분들 소개를 조금 해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좀 설립이 됐고 또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는지 그 방향을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비문학 관련돼서 설명했는데 문법도 약간 곁들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반적인 커리큘럼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그냥 학원 전경 모습과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치 분당 송파에서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그냥 거의 단과 강사로 좀 생활하면서 그냥 복합적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근에 좀 큰 학원에서 좀 했었고 꽤 오랫동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꽤 조금 잘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좀 모르는 학원이지 않을까 하시면 네,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들어올 김기랑 원장도 역시 이제 여기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대해 학교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 편이고요. 이외에 육성원 선생님, 그 다음에 한지연 선생님, 그리고 총 4명이고요. 웬만한 학교는 거의 다 이제 내신을 좀 커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아시고 오신 분도 많겠지만은 간혹 이제 저희 학원 진짜 모르고 오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꽤 오랫동안 송파 지역에서 수능 수업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 너무 잘 알고 있고 직책은 그냥 원장이 하지만 저희는 강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 특성이 어떤지 네, 계속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학원 이 근처에서는 가장 큰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적도 조금 괜찮은 편이고 학생 수도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설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일단 경험은 좀 많은 학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떤 생각으로 설립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설을 할 때 항상 이제 다른 학원에 있을 때부터도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대치동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이동에는 수학 영어는 좀 보낼 때가 많은데 국어는 좀 마땅치 않다. 해봤자 약간 좀 내신 정도만 봐주는 그런 학원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이제 다른 곳에 근무할 때도 수능 수업 할 때는 좀 학생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네,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이 이제 대치동까지 안 가도 여기서 충분히 국영수가 좀 다 가능했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개설한 학원이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대치동의 자료나 커리큘럼에 있어서 거기에 준하게 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작년 여름에 저희가 개원을 하고 그때 미약하게 좀 출발했지만 겨울 때는 꽤 많은 학생들이 좀 수강을 했어요. 그 이유를 저희는 여름 방학 때 조금 진심을 보여서 학생들이 조금 알아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 때도 그대로 좀 이어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기랑 원장이 소개하겠지만은 실적도 사실 제가 대치 분당에 할 때만큼 조금 잘 냈었습니다. 실적이라 하면 보통은 이제 고1, 2들 1등급을 많이 실적으로 내세우지만 저희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100분위 99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서 가장 100분위 99가 많은 학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진심이 통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치동에서 다니던 친구들도 꽤 많이 저희한테 넘어오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는 이제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요구를 조금만 충족시킨 학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랑 커리큘럼이 방이동과 대치동이 뭐가 다른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티칭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항상 이 자료와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인근에는 소수 학원은 제가 이렇게 염탐을 할 수가 없지만
대형 학원들은 거의 다 자료가 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재 구성이라든가 해설지들이 사실 시중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좀 본 떠서 만든 그 정도 수준이지만 대치동 선생님들은 사실 거의 진심이 좀 담겨 있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손수 다 쓰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뭐 분기별로 교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매주 교재를 찍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교재 쓰고 금요일날 찍어서 토요일날 나가고 또 월화수목 교재 만들고 금요일날 찍어서 또 나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직접 써서 이렇게 계속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치동과 조금 다른 점이 저희가 지역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방이동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도 좀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사실 수능 수업을 들으러 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신이 또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방학을 한 사이클 돌면은 2학기 내신이 조금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놨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광한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광한룩이 보면은 이도린과 춘향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2학기 때 시험 범위인 춘향전이 같이 대비가 됩니다. 왜냐면 수능 수업에서는 광한룩이를 읽었지만 그래서 남녀가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한 걸 봤는데 실제 학교에서 춘향전을 배우면 거의 흡사하다고 느끼고 흡수력도 좀 빨라지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정수정전이라는 수능 작품을 배우게 되면은 거기는 여성 영웅이 나옵니다. 여성 영웅이 나오면은 보통 남성도 좀 약하게 나오고 또 조선시대 제약상 여성은 남자 복장을 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2학기 때 또 교과서를 펼쳐보면은 홍계월전이라고 또 여성 영웅이 나옵니다. 그 여성 영웅도 남성 복장을 하고 있고 또 남편은 좀 힘이 약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수능을 공부했지만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보면 이거 배웠던 건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1학년들은 이제 문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뭐 설명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1학기는 그 의문의 변동과 그 다음에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3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끝냈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2학기 때는 중세 국어와 한글 맞춤법이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5주 동안에 그거를 이제 수능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 이제 내신이 커버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내신을 겪어봤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가 이렇게 정해줬고 이런 거를 출제하시니까 이런 거를 조금 보편적으로 준비를 시키자. 이게 조금 가능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신을 조금은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지금 내신을 보거나 이제 볼 친구들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수영학원을 다니든 뭐 골프학원을 다니든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6주, 7주로는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마 저도 다른 학원 다녀보면은 2개월, 3개월부터는 약간 좀 변화가 생기는데 이 내신이 보통 6주, 7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학 때부터 쭉쭉 쌓아온 친구들은 6주, 7주가 아니고 2, 3개월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1학기 내신을 가져가는 친구들은 겨울방학을 준비를 잘한 친구들이고 2학기 내신이 잘 나온 친구들은 여름방학이 준비가 된 친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보내보시면 알겠지만은 학기 중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또 영어 수학도 너무 많아서 국어는 하다가 좀 포기해버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어가 조금 잘 안 나오는 거지 뭐 국어라는 학문이 뭐 수학에 비해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양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수능도 잘 챙기고 내신도 잘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클리닉은 나중에 저희가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김기랑 원장이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는데 일단 철학을 말씀드리면은 클리닉도 강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좀 많이 느꼈는데요. 의대생 친구들이 이렇게 의대 파업을 하면서 이 알바 시장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조교쌤을 구인하면은 그 의대생을 구하기 참 힘들었는데 이게 과외 시장도 의대생들이 다 과포화 상태다 보니까 학원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구인 공고 올리면은 한 10명 중에 5명은 거의 의대생이어서 가지고 좀 편하게 했는데 느꼈던 거는 의대생이라도 국어의 전문성은 좀 많이 떨어지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는 티칭의 영역은 절대 넘겨서는 안 되겠다. 범수의 영역에서 끝내겠다라고 더 절실하게 생각했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지만은 보통 이제 학원에서 클리닉을 조교쌤들한테 맡겨서 질의응답 처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인드 자체가 아직 계속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리닉도 직접 하고 있는 게 또 저희만의 또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말씀드리다가 놓쳤지만은 항상 식당 가보면은 이 집은 왜 맛집일까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소고기집이었습니다. 소고기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여기 오게 되지? 해보니까 반찬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인 메뉴 말고도 반찬도 좀 중요해야 되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클리닉에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과 문법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뭐 이런 교재로 수업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크게 궁금하실 것 같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교재의 내용을 알 수 없이 그냥 학생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열고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 두 개의 A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혹시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같다고 해도 맞는 거고 틀리다 해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내 구조를 바꿔야 국어를 잘할 수 있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다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금리를 얹혀놓고 여기에 이자율을 얹혀놔도 아마 두 개가 비슷한 맥락이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3 친구들만 해도 본문에 금리가 있고 선택지에 이자율만 있어도 거의 다 무너집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평가원 기출이었고 정답률은 한 21%밖에 기록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랑 이자율이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농담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이제 이성 친구가 너한테 시간 있니? 라고 물었어. 그러면은 그 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니?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적절한 답이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수능을 잘하려면은 부모님들께서는 답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왼쪽이어야 되거든요. 수능이 이제 뭐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사회화된 친구를 거르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은 그래도 이제 보편에서 좀 벗어나 있잖아요. 이성 친구가 갑자기 와서 시간이 물었으면은 관심으로 읽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인 생각하는 친구라는 거죠. 수능은 이런 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뭐 나름의 개성과 뭐 가치관이 있다고 존중해 줄 수 있겠지만 이제 평가원에서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 구조를 이쪽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비문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물론 문학적 제재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위쪽 문장과 아래쪽 문장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두 문장의 어떤 논리적 관계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 10초 정도만 시간 드리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3 평가원 기출 문제였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이 우포느 왁세라는 작품의 문제인지도 모르실 거고 또 우포느 왁세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작품일 거고 실제로 이제 왁세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일단 왁세가 뭘까? 이렇게 던지고요. 그리고 감귤은 뭘까를 한번 던집니다. 감귤은 뭘까 하면 학생들이 답은 하거든요. 감이라고는 안 하고 귤이라고는 최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왁세는 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리꾼은 대부분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 거는 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위의 문장의 왁세와 대응되는 단어를 밑에 문장에서 찾는다면 뭐에 적합하겠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답을 하긴 합니다. 부모님께서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아니고 자연이거든요. 자연입니다. 자연이고 소리꾼에 대응하는 게 밑에서 뭘까 물으면 그때도 답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에를 읽히면 이거는 어떻게 읽으려고 하면은 자연과 인간을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럼 윗 문장은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였지만 아래 문장은 자연과 인간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니?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다수가 아니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포는 왁스라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답은 고르거든요. 사실 이제 그 의대 가는 친구들도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맞췄니 하면은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았어요라는 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저는 이제 언어적 감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갖춰진 친구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적절히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우포는 왁스를 그냥 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조금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이 되면은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 독해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렇죠? 혹시 안 보이시면은 그 용지로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부모님들도 한번 학생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이 이후의 문단의 내용은 뭐가 전개될지를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아마 지금의 수능 체계에서 꽤 잘하시는 분일 것 같고요. 네,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고3 평가원 글이었는데 부모님들은 그래도 약간 흥미가 가는 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고3들 친구쯤 되면 흥미 느끼는데 고1은 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뭐 건물주가 뭔지 딱히 뭐 관심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자취만 해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할 내용이라서 출제진들에게 막 주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된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누가 고쳐야 할까? 그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세입자나 건물주 중에 건물주가 의무를 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느껴야 되거든요. 이 글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는 구조구나. 그럼 그 답이 이 글의 주제에 가깝구나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는 사실 뭐 5, 6, 7, 8, 9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승부가 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질문인 걸 인지해서 답을 찾는데 여기는 평가원에서 물음표를 안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질문이 2개 더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뭐가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게 2번째거든요. 법률과 계약 내용이 있을 때 뭐가 먼저 적용되는가를 찾아야 그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 읽어버리면은 밑에 글에서 그냥 텍스트만 읽는 거죠. 네. 뭐가 적용돼야 되는가? 근데 마지막으로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는 있는가거든요. 있는가 없는가 중에 뭐가 답인지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 이 짧은 문단에 이 글의 전체 흐름이 다 나왔습니다. 질문을 3개 던졌고 그 3개에 대한 답을 딱딱딱 찾아야 답을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방향인데 이제 고1 한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해도 조금씩 이해하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여름방학 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맛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요거를 좀 심화해서 겨울방학은 저희가 13주를 했거든요. 13주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먼 미래지만은 이게 갖춰지면은 2학년 여름방학 때 약간 킬러 문항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료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그래서 방금 드린 거를 뭐 저는 이제 제 나름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시중 교재에 없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치동에는 사실 이런 쌤들이 워낙 많고 많은데 방이동에는 티칭 능력은 워낙 출중하시지만 사실 자체 교재를 가지신 분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여기서 만족 못하고 많이 멀리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실 아까 제가 비문학 수업했던 것들이 이제 2학기 때 또 사실 요즘 친구들은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간 친구도 많고요. 또 외부 지문 들어간 친구도 많거든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어떤 외부 지문이라든가 모의고사 유형들을 좀
담아서 고려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갔어서 좀 학생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은 뒤에 저희가 이미지로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왁새랑 소리꾼, 자연과 인간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기초, 적응, 심화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겨울 방학 때부터 들어선 친구들은 기초를 많이 좀 다져오긴 했거든요. 사실은 다졌고 그래서 기초 간단하게 하고 적응, 심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구조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잘 읽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5주 동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문학에 매몰돼서 설명드려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어교과서가 개편이 됐잖아요. 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랑 똑같게 한글 맞춤법과 중세 국어가 크게 비중을 다뤄줘서 이제 내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 수업의 큰 목적은 사실 수능 문법으로 가긴 합니다. 좀 큰 틀에서 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테스트라든지 과제 부여에 한해서는 이 인근의 기출을 섞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능 문법도 대비가 되고 또 내신 문법도 같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비문학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읽어야 돼 라고 지도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다 담아낸 게 저희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2학기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텍스트를 다 짜놨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한글 맞춤법과 중세 국어를 하는 이유는 2학기 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짜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다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클리닉에도 녹여놨고 또 이제 방학 중간에 무료 특강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듣게 할 거고 계약하고 나서 또 까먹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계약하고 나서 또 무료 특강을 할 겁니다. 하고 이제 내신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은 남더라고요, 조금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김기랑 원장 이제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문학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있죠. 네. 원장님 주세요. 이게 원장님 주시래요. 타이머. 이거 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저는 말하면 마이크 뒤에 소리 올라가는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위에 초록색 바 있거든요. 옆으로 저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앞에 비문학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이어서 1학년 문학 어떻게 이제 수능 수업 설명을 하는지 진행을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문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김기랑 원장이고요. 이어서 뒤에 나와 있는 까만 화면으로 시작하는 PPT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문학 수업은 이제 제가 이 한 페이지에 사실 제가 수업을 하는 방향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좀 다 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설명회 할 때마다 사실 같은 지문을 쓰는데 아무래도 이 파트가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좀 한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이제 문학 수업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문학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문학을 제가 지금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만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되게 많이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휘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메마른 감정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지금 요즘에 수업을 하고 있는 또 지문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이고요. 그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는 시인이 독재 정권 당시에 이제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나 정말 왜 이럴까 이렇게 약간 반성을 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무기력한 지식인의 어떤 자조적인 반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요만큼 얘기했을 때도 좀 완벽하게 먼저 알아듣는 친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을 이렇게 하면서 시를 설명을 해 나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문학 수업을 한다는 게 애들이 학원에 와서 뭘 배워가는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시를 읽었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질문이 뭘까요? 당연히 가져야 하는 질문. 바람아, 먼지야, 풀아, 모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모래, 바람, 먼지, 풀한테 물어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학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 질문에 담긴 화자의 의도,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는 게 결국 지문을 배우고 지문을 이해해간다는 이제 과정인데 이게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화자는 자신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과서 주석에서 또는 자습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자연물에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화자가 왜 바람, 먼지, 풀, 모래한테 물어보냐 하면 얘네가 어떤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얘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얘네가 당연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화자가 만약에 엄청 큰 막 집찰만한 바위 앞에 가서 나 얼마나 작으냐 하면 엄청 큰 애랑 비교를 하니까 너 당연히 작은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화자가 엄청 작은 애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작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는 나는 너보다 작다. 나는 너만 하지도 못하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근데 일단 요까지를 이 부분에서 읽어냈다는 게 이 친구가 문학을 읽을 수 있구나, 문학이 무슨 말인 줄 아는구나, 문학을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사실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실 친구들이 그렇게 딱 봐서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교과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라는 말이 있으니까 애들이 아 내가 얘네랑 좀 대비가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게 되면 모의고사도 이제 비슷한데 얘네가 분명히 대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래야 바다가 먼지야 풀아 말하는 이 아이들이 화자와 유사한 대상이다 또는 화자가 자신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나는 분명히 대비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빗댔다고 얘기를 하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런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사실 여기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작은 애들만도 못하다는 건 내가 걔네와 비교해야 할 수준이라 내가 걔네만큼 작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는 교과서에선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화자가 자연물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사실 애들이 문학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에 조금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짧은 과정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애들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작품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대체 이거를 배우는 게 애들 입장에서 왜 힘든가 하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교과서가 도움을 주고 있을 때 또는 뭐 자습서나 이런 문제집들이 도움을 주고 있을 때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대비라는 말 자체를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학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개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부족하다는 건 뭐 역설법, 단어법 이런 굉장히 조금 두드러지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휘에서 쓰이는 맥락을 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3가지 지금 단어를 써놨는데 교과서에서 대비라는 단어는 맞는 말로 등장을 했고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조는 안 됩니다. 왜냐면 둘 다 작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대비와 대조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비된다고 했으니까 대조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 이제 대비와 대조라는 자주 보는 단어들을 조금 구분이 힘들어질 때 약간 소리가 비슷한 대구,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끼게 되면 아이들의 개념이 조금 흐트러지면서 다 맞는 말 같고 또는 다 틀린 말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게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문학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대비된다, 내가 대비라는 말이 뭔지 안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 자체를 정확히 모른다면 당연히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왜 대비도 되는데 왜 비유도 된다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이런 2번에 문제가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텍스트, 그러니까 써져 있는 글자나 단어 이런 것들에 너무 좀 매여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에 목매는 학습이라고 제가 조금 써놨는데 이런 자조적이라는 말도 애들이 단어 안에 갇혀서 자조라는 말이 나에 대한 조소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소? 이제 비웃는 거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선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됐을 때 같은 말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면서 문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어휘력의 조금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번이랑 1번은 같은 얘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1학년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국어가 하도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문학에서 뭐 단어를 이렇게 따로 좀 학습을 하거나 이제 이런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사실 문학에서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엄청 많냐 하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고 항상 나오는 단어들에서 조금 변주를 해가면서 이제 쓰는데 아이들이 자주 이제 물어보는 단어 같은 것들이 주로 이런 애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 무상감, 두 번째는 의구심, 세 번째는 경외감 이런 단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 세 단어 다 알고 있는 친구 저는 한 300명 있으면 1%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매일 물어봅니다. 정말 애들아 무상감이 뭐야? 하면 애들 다 같이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제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이 허무함이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또 아는 친구들은 인생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인생무상이 뭐야 하면 인생이 무상하다는 뜻이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해를 하는데
무상감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변화한 것에 대해서 달라져서 느끼는 감정. 보통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해주면 애들이 아 그럼 무상감이라고 하는 게 인생 무상이 뭐야? 인생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바뀐 것들이 허무하다는 거야. 우리 관계에 무상감을 느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관계가 옛날이랑 달라져서 내가 지금 너무 허무하다. 뭐 이런 식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사실 개념어의 설명이고 어휘의 설명인데 이런 것들이 단어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계속 단어 안에 좀 매여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사실 가장 좀 주의를 하는 것들은 이런 단어고 제가 이제 오전에 동북고 월요일 시험이라서 동북고 클리닉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단어가 바로 이 경외감이었습니다. 경외감. 그러면 경외감이 뭐냐 물어보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굉장히 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두려워하는 감정이야. 그럼 이제 애들이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두려운 말은 없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종교적인 얘기인가요? 종교에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자연에서 더 많이 하는 얘기야. 자연이 왜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해야 하는 좀 그런 식의 단어들이고 이런 단어들이 사실 개념에서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아는 단어가 아니고 이건 정말 어휘처럼 알아서 끝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단어 학습을 하려면 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문을 많이 봐줘야 됩니다. 지문을 많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문학이 경외감이라는 말을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상감이라는 주제를 끄집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계속 조금 공부를 해가면서 보게끔 하는 거 그런 게 제가 커리큘럼을 짤 때 조금 많이 이제 주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거를 1시간 반 버전으로 좀 밀도 있게 정리를 하면 애들이 학원에 와서 듣고 가는 문학 수업에 거의 이제 좀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인트로를 이제 요 파트로 시작을 한 건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고등학생일 때가 이제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 저도 이제 국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국어 학원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제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또 학원을 처음 다녀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뭐를 배우는 걸까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문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이런 단어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서 계속 궁금증을 좀 만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의미 있게 쓰이는 건지 지문을 읽어낸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거 이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문학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여기 커리큘럼을 조금 이제 실어놨는데요. 문학의 커리큘럼은 여름방학 동안에 고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3월부터 4월 이렇게 봄 분기까지 현대문학은 거의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본격적인 고전을 하게 되고 이 고전을 하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고전 수업은 거의 인문학을 곁들인 수업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작품을 읽는다는 건 어쨌든 유교적인 가치 그리고 어떤 양반의 가치관 또는 어떤 당시 평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좀 닦고 기본적인 틀을 닦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필요한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고전과 기출 분석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문학을 수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게 지문 위주로 수업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과 좀 모르는 지문을 같이 해줘야 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모의고사 기출을 보면 특히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을 보면 EBS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문제 자체의 밀도가 지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선지로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는데 선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작품 읽어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지가 하는 말 자체와 내가 조금 교감이 돼서 뭘 물어보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문제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 자체를 선지를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지문 학습과 이 선지 학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문을 아직 1학년 친구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고전에서 꼭 필요한 특히 고전 소설에서 필요한 지문들은 먼저 같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 위주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제가 고전 소설을 하는 이유는 이제 봄, 여름 그 봄분기에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시조를 한번 했습니다. 시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지금부터 이제 소설로 진행을 하게 되고, 앞에 지나간 내용은 다시 2학년 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조금 이제 2학년에 맞는 단계로 새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 소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 제가 주요 기출을 실어놨는데, 주요 기출은 최근의 문제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선지의 추세 또는 뭐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같이 하면서 선지 학습은 조금 최적화된 지문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내신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뭐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지문들은 지문 학습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 공부, 작품 공부와 선지 공부를 조금 비중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커리큘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작품을 너무 조금 적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또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클리닉 때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 교과서가 다 다른데 시중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을 한 번에 몰아서 보는, 지문만 따로 보는 클리닉을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루는 거는 클리닉 때 다루지 않는 작품, 또는 클리닉 때 하더라도 꼭 봐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작품, 그런 부분들을 정규 때 조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고전과 기출 분석인데, 이 기출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다루는 출제 방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가 수업 교재에서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업 교재는 직접 쓰고 있고, 뭐 클리닉도 직접 하고 있지만,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해설지를 만들고 제가 만든 교재를 들고 수업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교재랑 수업의 밀착도는 정말 가장 높다고 좀 자부할 수 있고, 저희는 주차마다 교재가 지금 새로 나가고 있는데, 그 한 주 안에 제가 사실 같은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매 수업마다 전달하려고 하는 딱 한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교재에서 실어서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개괄을 먼저 쓰게 되는데, 저는 개괄을 매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개괄이 제가 이번 주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이 첫 주차는 현대시에 대한 얘기가 제가 지금 샘플을 조금 넣어뒀는데, 이때는 시를 제일 첫 주차에 개괄을 하는 주차였기 때문에 현대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 수업의 대본을 조금 쓴다는 느낌으로 개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일 첫 부분에는 개괄을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문을 총 2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소설, 작품을 배우기 위한 지문 하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 기출 하나를 해서 지문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최적화된 지문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최근에 문학의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꼭 조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정말 선지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에 대한 학습이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애들 평가원에 나왔던 선지인데, 보시면 리을의 시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선지가 있었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정말 낮았던 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입니다. 얘 말고 나머지는 다 정답률이 높았고, 얘가 문제가 어려워서 정말 정답률이 약간 확 떨어졌던 그런 지문이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반된 게 있냐? 있다. 시간의 추이가 있냐? 있다. 뭔가 같아졌는가? 같은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선지 자체가 하는 말을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가장 먼저 사고가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면, 시작점에 서로 다른 2개의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선지를 또 학습을 시킨다는 건 이 선지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하는데, 얘들아 봐봐, 이거 상반된 거 이거 일치되고 있지? 3번 맞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전혀 공부를 못하는 거고, 이런 선지를 봤을 때 애들이 다 같이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 딱 보면 뭐부터 찾을 거야? 하면 이제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어떤 친구가 정답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상반된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를 볼 때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기 후를 찾은 다음에 일어나기 전에는 달랐던 두 개가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 같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선지였냐면 실제 지문에서는 A였던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B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A였던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B가 된 케이스인데 이건 A와 B가 다른 거지 A와 다른 A가 같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애들이 선지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를 받아들여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다르고 뭐가 시간이 흘렀고 같아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얘기를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이들이 선지 학습에 좀 공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그리고 문제, 특히 선지 학습 이런 것들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과목 자체가 방법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야, 그 선생님 수업 어때?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저희 애들이 한두 가지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문학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전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접근 이런 거라고 사실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뒷부분은 해설지인데 이 해설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상당히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서 과연 뭐 이 문항이 뭐 이런 이해를 요구했을까 하면서 상당히 선지를 조금 길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쓰면서 좀 생각이 꼬일 만한 것들 또는 단어가 조금 불친절해서 애들이 이해가 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함정에 빠질 만한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조금 선지에 적고 있기 때문에 교재만큼은 거의 이제 수업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습할 수 있게끔 상당히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것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학 수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클리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1학년 친구들은 지금 모의고사 경험치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치는 실전 모의고사 여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지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저 뭐 2등급입니다, 3등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학년 3월 가기 전까지 치는 모의고사는 본인 성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은 모의고사 자체가 지문마다 편차도 너무 심하고 이게 그리고 한 번 아는 애와 못하는 애, 고전을 한 애와 안 한 친구 이렇게 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어떤 독해력으로 또는 모의고사 자체의 실력을 조금 나누기에는 아직은 조금 데이터가 부족한 단계이고 이제 2학년쯤 되면은 모의고사가 조금 자기 성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80분이라는 시간이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45분쯤 지났을 때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 푸는 패턴과 과정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참여를 좀 반강제로 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걸고 여러 가지 동기도 좀 같이 부여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요거를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내신 문항과 수능 문법이 있는데 내신 문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 고전 작품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앞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갈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친구들 입장에서는 기본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까지 많이 봤던 지문들이 교과서에서 대거 빠지고 새로 들어와서 처음 보는 지문들이 또 많고 그래서 교과서가 올해 이제 초에 처음 안내가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을 미리 한번 보고 기본 작품들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조금 압축해서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법은 이제 2학년 친구들 사실 조금 많이 듣고 있는데 문법 위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 파트를 정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학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만약에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꼭 좀 다닐 수 있도록 요거는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5-6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금 시간에 쫓기는 모의고사를 쳐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능 정규에서도 상당히 사실 좋은 결과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신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내신은 또 저희가 이제 조금 학교마다 오래 했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정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성적 향상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 아무래도 뭐 신뢰성 부분에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같이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수업 일정인데요. 1학년 수업은 저희가 반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A반과 S반 두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반, S반 두 반 진행을 할 때 A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총 5개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S반은 토일 저녁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반과 S반 차이가 이제 뭐냐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지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A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표적을 좁혀서 정확하게 조금 더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 식이고 S반은 제가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S반의 양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조금 더 붙고 그리고 앞에 필요 없는 말들이 조금 날아가기 때문에 S반은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 너가 이 지문을 봤을 때 어디가 막혔을 건데 어떻게 뚫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A반과 S반의 기본적인 교재 차이는 없고 A반과 S반의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A반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개념 학습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될 것들 조금 복습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한다면 S반은 조금 쭉쭉 뻗어나가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직관적인 설명이지만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은 저희가 과목이 많고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주중에 진행을 하고 있고 수목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이제 수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름방학 특강 같이 안내문을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안내문 따로 받으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문학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하고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